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40. 결혼하는 유비. 손권은 적벽대전의 승리가 전부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비와 공명은 형주의 원래 주인은 유표이며 그의 아들인 유기가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형주를 계승하였던 유기가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면서 이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기의 죽음 이후 유비가 형주를 이어받은 것에 대해 오나라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주의 주인이었던 유표와 유비님은 사촌 형제 사이입니다. 형의 대업을 아우가 이어받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게다가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것이 어째서 오나라의 공만입니까? 만약 내가 동남풍을 불게 하지 않았더라면 불로조조군을 무찌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오나라 측의 사신 노숙은 만약 이 말을 듣고 주유공께서 화가 나 자칫 군사라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라며 유비군을 압박하였습니다. 노숙의 말을 들은 공명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100만의 조조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군입니다. 주유를 겁낼 이유가 없지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주공께 부탁드려서 잠시 형주를 빌린다는 차용증을 써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촉을 차지한 다음으로 하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노숙은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공명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노숙이 공명의 계략에 빠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유비가 촉을 언제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무기한으로 유비가 형주를 다스리는 것을 오나라가 인증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에 주유도 꾀를 내었습니다. 주공의 여동생과 유비의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비가 혼례를 올리러 강동으로 온다면 잡다가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질로 공명에게 형주와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공의 여동생은 이제 겨우 20이 아닙니까? 유비는 벌써 50이 다 되었습니다. 주공께서 허락하실 리 없습니다. 노숙이 걱정스럽게 답하였죠. 진짜 혼례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비를 강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책입니다. 손권도 주유의 계책을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서 두 집안의 준매를 서도록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함정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공명은 껄껄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공은 아무 걱정 없이 아름다운 부인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는 조은을 불러 당부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주공을 호위해 오나라에 다녀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단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가자마자 하나를 열어보시고 나머지 2개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열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적힌 대로 한다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비는 조은과 병사 500을 이끌고 강동으로 갔습니다. 조은은 강동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함께 간 군사들에게 소란스럽게 유비와 손권이 사돈을 맺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시오. 공명의 계책대로 온 나라에 유비와 손권의 여동생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손권의 어머니인 우국태 부인에게도 들어갔죠. 우국태 부인은 손권을 불러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단 말이냐? 백성들은 모두 내 누이가 유비와 결혼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네가 유비를 죽인다면 그 아이는 남은 평생을 과부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손권은 우국태 부인의 뜻에 따라 유비를 잡아 가둔다는 계략을 실행하지 못하고 누이와 유비의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유는 다음 계책을 세웠습니다. 유비가 손부인의 미색에 빠지도록 하여 형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주유의 계책대로 유비는 손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즐기며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비를 지키던 조은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공에게 조조군이 형주를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던 공명이었습니다. 조은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형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유비와 손부인은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거짓으로 둘러댄 뒤 형주로 가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손권과 주유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유비를 잡으러 병사들 보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병사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주우는 마지막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손부인뿐입니다. 이 비밀 편지를 읽고 유비는 손부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인밖에 없소. 나를 살려주시겠소? 이에 손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비를 따르는 것은 부인된 도리이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병사들을 향해 호통쳤어요. 나는 국태부인의 명을 받들어 지아비를 따라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이다. 감히 누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위험에 찬 손부인의 기세에 눌린 병사들은 유비 일행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힘없이 유비를 놓친 주유는 다시 한번 형주를 차지하기 위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적벽대전이라는 큰 승리 이후 승리의 보상은 전부 유비가 가져간 것이 매우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노숙을 불러 공명에게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유비를 대신해서 촉을 공격할 테니 대신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내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촉을 함락시키면 유비는 촉을 가지고 우리는 형주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촉을 치러 가는 척하며 방심하고 있는 형주를 공격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공명은 주유의 생각을 훤히 읽고 있었습니다. 형주성 앞에서 주유를 환대한다는 약속을 해 주유를 방심시킨 후 실제 주유군이 형주성에 당도했을 때 조은과 관유, 장비, 황충, 위연의 군대가 사방에서 주유군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명에게 당한 주유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상에서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자 했지만 하늘이 날 버리는구나. 하늘은 이미 주유를 낳았거늘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으셨습니까? 주유는 하늘을 향해 몇 번이나 이렇게 외치고 나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이때 주유의 나이 겨우 36이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결국 공명과의 지략 대결에서 공명을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주유가 죽고 말았습니다. 적벽대전의 결과 유비는 형주를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고 오나라는 조조를 막으며 소모적인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오나라가 유비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조는 진한 대패를 교훈 삼아 북쪽의 근심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공명이 이야기한 천하삼분지계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네요. 앞으로 유비는 어떻게 촉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